법인세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입문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라는 점이죠. 요걸 줄여서 법인소득세를 줄여서 법인세라고 합니다.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 징수하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둘 다 당해 법인이다 라는 점입니다. 신고 납세 조세로서 법인이 신고하고 납부하고 하는 그런 조세에 속한다. 법인세는 일정 기간 동안에 순자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종합과세 조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초과 누진세율 구조, 그래서 과세 표준이 높으면은 많은 법인세가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법인 할 때 그 인자가 사람 인자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연인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요걸 우리가 인격을 지녔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요것에 대해서 이제 단체도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측면에서 법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격을 부여했다 하여 이거 우리가 줄여서 법인격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법인격이라는 용어를 더 줄여서 법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연인은 태어나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가 되죠. 이것에 대해서 법인격은 상업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되고 고유명칭과 고유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우리 보통 개인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 나오듯이 법인의 그 경우도 고유번호가 13자리가 따로 존재하게 되죠. 자, 이런 여러가지 형태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무슨 세법에 따라서 과세가 이루어지느냐. 자연인은 당연히 소득세법을 적용하고요. 법인은 당연히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법의 법인으로 보는 경우와 신청에 의한 법인은 그냥 법인세법 적용하죠. 근데 공동사업자로 본다.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ABC가 공동으로 어느 사업을 했고 그걸 공동사업자가 되면은 ABC 각각 개인 걸로 그 전체 사업자의 소득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ABC가 개별적으로 각각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자, 법인세에서는 그 임원이라는 용어와 이 사용인이라는 용어를 써주게 됩니다. 이 사용자, 사용인 뭐 개념이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이것에 비해서 임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법인세법에서 임원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법인의 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임원에 해당합니다. 감사도 임원에 해당되고요. 설사 명칭은 여기 없더라도 위에 준하는 직무, 일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임원으로 본다라는 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사 대우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임원이냐 아니냐. 이건 사실 판단할 문제다. 그 사람 하고 있는 일이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면은 임원이 아닌 거고, 또 법인 이사회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임원이다. 또 등기 여부와 관계없다. 실질적인 업무를 판단으로 해서 정하게 된다. 법인의 부사장의 직책이 있는 자는 여기 부사장 얘기 나와 있죠. 이사회 구성원이 설사 아니더라도 임원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예규가 있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요, 증빙서류를 잘 챙겨라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자격을 갖춘 증빙이다 하여 적격증빙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법인에서 돈이 나가게 되면은 돈 나간 것에 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이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매출전표를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현금으로 주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반 영수증, 무통장 입금표, 그냥 입금표, 계약서, 거래 명세표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지출 증빙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 요것을 적격증빙 또는 정규지출증빙이란 말을 써먹습니다. 요것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비적격증빙이라고 표현하죠. 가만 보고 있으면은 요 위에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국세청에서 맘먹었을 때 당사자 양쪽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한쪽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쪽은 확인이 안 되는 전산상으로 그런 내용들이죠, 이야기가. 그래서 이 적격증빙을 수취하라 라는 것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지출에 관련되는 증빙 요건이 되는 거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뭐 이렇게 직불카드 매출전표, 김영식 선불카드 매출전표도 포함되겠고요.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나 전산 정보로 가지고 있는 것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이때 적격증빙을 수취했을 때 회사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법인세법상 송금 인정받는다. 물론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사실 거래가 있다라고 확인되면은 송금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접대비는 거래 건당 10,000원 초과의 경우는 적격증빙을 받아야만 송금 인정해 줍니다. 일반 영수증을 받았다더니 그러면은 아예 송금 인정을 안 해주게 되죠. 그리고 법인세법상 비용 송금으로 올렸는데 사업과 관련하여 30,000원 초과되는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미수취했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2%의 가산세를 물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은 앞 페이지에서 언급했던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은 적격증빙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 자동 입출금기 거래 명세서인데 요거는 송금했네요. 적격증빙 큰 4가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래 명세서도 공급자에 관한 정보는 알 수 있을지언정 공급받는 자 등 세금에 관련되는 그런 정보는 알 수가 없죠. 또 이것은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신고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론 둘 다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음식점에서 밥 먹고 받는다라든지 했을 때 받는 길다란 영수증이거나 또 이거 신용카드 매출전표처럼 되어 있는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둘 다. 왜냐? 영수증에 다 기재를 했다 손 치더라도 공급받는 자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점. 요거 국세청에 이 자료를 제대로 전산 등으로 합계표 등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 그것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이 30,000원 이상 거래라면은 요거는 아예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부가세 쪽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죠. 요것도 괜찮아 보여요. 부가세도 있고 공급자에 관한 정보는 다 있는데 공급받는 자에 관한 정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건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요건 일반 계산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역시 요거 이렇게 받거나 무통장 입금증도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지로 영수증인데 요건 적격증빙이 되기 위해서라면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으면 이것이 세금계산서로 활용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세금계산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결론 이건 그냥 일반 영수증들이에요. 자, 이 계산서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관한 정보가 기입이 되고 요 자료는 각각 공급받는 자가 국세청에 전산으로 이 내용을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전산으로 크로스 체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격증빙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법인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알아뒀으면 좋을 만한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인세가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과연 법인소득은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질까요? 지금부터 살펴나가도록 하죠. 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죠.
이 청산소득은 회사가 이제 정리할 때 그동안에 안 낸 세금 낸다는 의미가 되겠고, 비업무용 토지 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일반 법인세 이외에 투기에서 번 돈이니까는 좀 더 내라라는 중과 개념으로서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용어죠. 요것이 매 사업연도마다 벌어들인 소득에 계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소득 개념에는 소득 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이 있다. 그래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것이 소득 원천설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쪽이 여기에 해당되고 법인세는 아닙니다.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 입각하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순자산이 늘었으면은 그것을 소득으로 보아서 과세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세를 택하고 있고, 따라서 순자산이 증가하는 하나의 거래의 금액을 입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의 그 금액을 손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에게서 수익과 비용이라는 용어 대신에 법인세법에서는 입금과 손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입금은 순자산이 증가되는 개별 금액을 말하고, 손금은 순자산이 감소되는 개별 금액을 말한다고 봤을 때, 결국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일정 기간 동안에 여러 입금들의 합계해서 손금들의 합계를 차감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죠. 결국 기업회계와 수익의 합계에서 비용의 합계를 뺐듯이 법인세에서는 입금의 합계에서 손금의 합계를 빼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이론적인 관점이란 점이죠. 글쎄요, 과연 이론적으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뒤에 가서 보시죠. 기업회계는 아시다시피 수익에서 비용 빼서 순손익을 구합니다. 이것에 비해서 법인세는, 여기서 제가 세무회계라고 된 것은 법인세를 말합니다. 입금의 합계에서 손금의 합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하죠. 만약에 개별적으로 장부를, 기업회계용 장부를 봤더니 수익계에서의 비용이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순이익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세무회계용 장부를 또 만들었다라면은 입금, 손금 해서 소득금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는 제가 수익과 입금이 다르고 비용과 손금이 다르다는 걸 전제했는데, 아마 100이면 100, 대부분의 회사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서로 금액이 다르게 나와요. 자, 이제 여러분요, 요걸 좀 풀어가지고 기업회계용 장부에서 수익이 100이고 비용이 70원이었으면 순손익은 30원이었을 겁니다. 이때 기업회계 쪽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나 법인세 입장에서는 입금이 110원이라고 나오고 손금이 64가 나와서 소득금액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과 입금에서 차이 나는 항목을 찾아서 봤더니 전부 금액이 10원 나왔다. 이걸 찾았다 가정합시다. 비용과 손금의 차이 나는 것을 이렇게 찾았다 가정하지요. 즉 기업회계에 비해서 수익은 늘어야 되고 손금은, 비용은 줄어야지 손금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야기가.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소득을 계산할 때는 여기 보세요. 수익에 늘려서 입금 계산하고 비용에서 빼서 손금 계산한다고 보면은 요거 두 개 금액을 더하기 했을 때 소득금액 46원이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두 개 빼서, 여기서 이렇게 빼서 이걸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당기순손익에다가 요거 조정만 해서도 이걸 구할 수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만약에 110에서 64를 빼서 계산하려면은 회사는 회계 처리를 기업회계용 장부 따로 만들고 법인세 세무회계용 장부 전표 끊고 장부 작성하고 하는 걸 따로 해야 될 거예요. 엄청난 비경제적인 상황이 전개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원하는 게 46원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요것을 계산할 필요 없다. 장부 이중 만들 필요 없다. 이거 없애버리자 이거죠. 요것만 파악돼서 요것만 나온다면 이제 이것이 나오면 여기에 요것도 필요 없어지고 요것도 필요 없어지죠. 결국 당기순손익에 기업회계와 법인세 간의 차이 나는 것만 조정해서 가감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회계용 장부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지 세무용 이중장부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회계상 결산 끝낸 다음에 어느 날인가 날 잡아서 기업회계와 법인세 간의 차이 나는 조정액만 잘 찾아내면은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은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 이 과정을 우리가 흔히 실무에서는 세무조정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기업회계 어카운팅과 텍스 법인세 간의 차이만 당기순 손익에 가감 조정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도대체 이 차이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여기 보시겠습니다. 기업회계는 수익에서 비용 빼서 손익을 계산하죠. 법인세는 입금에서 손금을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개별 거래를 두고 봤을 때 수익과 비용, 입금과 손금 간의 관계를 비교해보자 이거죠. 만약에 어느 한 거래가 기업회계에서도 수익으로 인정받고 법인세법에서도 입금으로 인정받는다면은 기업회계와 법인세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없는 것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이 전 페이지에서 기업회계와 법인세 간의 차이 나는 것만 조정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구할 수 있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차이 나는 것이 사실은 관심사입니다. 차이 없는 것은 관심사가 아니죠. 요것도 서로 간의 차이가 없으므로 관심사가 아니죠. 이건 이제 관심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업회계상 이미 수익 합계해서 비용 합계를 빼서 순이익은 계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차이 나는 것만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차이 나는 걸 찾아보는데 이건 뭡니까? 수익으로 잡지 않았는데 기업회계는 법인세에서는 입금으로 보아서 소득금액을 증가시킨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걸 입금 산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입금에 추가로 넣는다는 소리죠. 여러분, 그냥 입금이란 용어와 입금 산입이란 말은 의미가 다르죠. 입금은 순자산이 증가되는 과세대상 소득이란 소리고요. 입금 산입이란 말은 기업회계에서는 잡지 않았으나 세무상 입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더하기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죠. 요건 수익으로 잡았으나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입금 불산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는 서로 차이가 없으므로 관심 대상 아니죠. 요것도 아니죠. 여러분, 비용으로 잡지 않았으나 손금으로 인정한다. 손금 산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손금 불산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요. 회사가 접대비를 썼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비용 잡았어요. 그런데 법인세법상 한도가 있어가지고 한도 초과는 손금 인정 못 해주겠다. 그러면 그 한도 초과분을 손금 불산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분류했습니다만은 기업회계상 당기순 손익과 소득금액의 차이와의 관계에서 더하기냐 빼기냐, 입금 산입과 손금 불산입이 발생하면은 당기순이익에 더하기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손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이 발생하면은 당기순 손익에서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당기순 손익과 소득금액과의 관계에서 입금 산입, 손금 불산입은 더하기 하게 되고 손금 산입, 입금 불산입은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점이죠. 다시 이론적으로는 입금 합계에서 손금 합계를 뺍니다만은 실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상 당기순 손익에다가 입금 산입 및 손금 불산입액은 더하기 하고 손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액은 뺨으로써 우리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때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기순 손익에 이미 반영된 것을 결산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즉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비용으로 올렸다는 소리가 되겠죠. 요것에 비해서 여기에 반영하지 않고 요 뒤에 반영하는 거 있죠. 이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여기에 반영한 것을 신고 조정했다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결산 조정했던 신고 조정했던 올리면은 소득금액은 정확히 계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제 신고 조정을 협의로 봤을 때 세무 조정한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결산 및 신고 조정 몽땅 묶어서 이걸 우리가 세무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냥 실무에서는 흔히 통용되기를 결산은 결산이고 그 뒤에 세무상 조정했다 해서 세무 조정은 신고 조정상 정확히 반영해서 소득금액 계산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산출세액 계산했다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이제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익의 처분과 소득 처분이라는 용어입니다. 어렵긴 하지만은 이 소득 처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는 여러분 인사 담당자일지라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업에게서는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 나오죠. 법인세에서는 입금에서 손금 빼서 소득금액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익 처분이란 이익의 용도를 결정짓는 걸 말합니다. 남긴 이익을 어디다 쓸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죠. 이건 크게 봤을 때 배당금 등으로 주주에게 회사 바깥으로 나가는 사회 유출이 있고, 각종 준비금이나 적립금으로 회사 내에 가지고 있는 사안의 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처분은 뭐냐면은 법인세에서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에 흘러갔는지를 파악해치는 거죠. 국세청에서 이걸 흐름을 파악했다는 소리는 세금 거둘 때 또 있나 없나 이걸 찾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갔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사회에 유출되었으면은 상대방을 찾아서 거기서 세금 거둘까 말까, 산에 유보되어 있으면은 어디에 남아있느냐 이걸 분석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이야기해 보면은 근로자에게 상여금으로서 소득이 나갔다 그러면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걷겠다. 이게 국세청 입장에서 이 소득 처분에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요, 사회 유출이라는 개념과 사안의 유보라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릴까 볼까 합니다. 누군가가 월급 100원을 받았어요. 100원 받은 것에 대해서 용도를 봤더니 이미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된 게 60원이고, 결혼할 때 쓰기 위해서 이름을 30원 지어놓고 휴가 갈 때 쓰기 위해서 이름을 10원 지어놨어.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 100원을 다 용도 정했죠. 이런 걸 우리가 이익을 처분했다, 이익잉여금을 처분했다고 표현합니다. 용도가 결정됐다는 소리예요. 요건 뭐 결혼이나 휴가는 나중에 이제 쓰겠다는 의미로서 용도만 정한 것이지 당장 결혼을 하겠다, 당장 휴가 가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용도를 아직 정하지 않았을 때 그걸 우리가 이걸 미처분된 이익이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이때 사용처를 반영해서 재무상태표란 걸 만들어 보면 이건 재무상태표입니다. 월급 받은 거 100원이 현금이란 자산으로 있고요. 이미 청구된 신용카드 대금은 부채로서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쓰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이건 자본 항목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빚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자산의 합계는 부채 더하기 자본 합계에서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했죠. 여러분 며칠 있으면 신용카드 대금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요 60원짜리 빠져나가고 현금이 40원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현금이 40원으로 줄고요. 부채는 갚았고 결혼적립금과 휴가준비금은 남아있겠죠. 결국 여기서 보면은 이 카드 대금 60원은 현금으로 사회 유출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적립금과 휴가준비금은 현금이라는 데가 돈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유보되어 있는 거죠. 회사 내에 남아있다 하여 사안의 유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익의 처분이든지 소득 처분이든지 사회 유출과 크게 사내 유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리고 사회 유출되었을 때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갔는지를 파헤치게 되고, 사내 유보했을 때는 어디에 남아있는지를 파헤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1,000원 나왔습니다. 1,000원 가지고 이익 처분이 배당금 300원, 이익준비금 700원으로서 처분이 결정됐다 가정하죠. 그리고 신고조정사항을 봤더니 입금산입이라는 신고조정사항이 달랑 하나 있었다 가정하죠. 여러분, 당기순이익 1,000원에 대해서는 이미 배당금이라는 것으로 사회 유출 성격이 300원이 나와 있고, 이익준비금이라는 사내 유보 성격이 700원 결정났죠. 이 내용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당기순이익이 1,000원이고 입금산입이 200원이었으므로 소득금액은 1,200원 나오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1,200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썼느냐라는 것을 알고 싶은 게 소득 처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200원 중에서 1,000원짜리는 이미 기업회계에서 1,000원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든지 자본 변동표 같은 데가 이미 언급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러므로 이중으로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1,000원짜리는 기업에게서 설명했으므로 기업에게 쪽 서류를 징구하고 기업에게 설명 안 된 200원만 설명 받으면은 국세청은 알고 싶은 거 다 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200원이 신고조정사항으로 언급되던 요금액이죠.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에서 말하는 소득처분은 신고조정 항목, 즉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체 소득금액 중에서 요것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징구하면은 국세청에서는 알고 싶은 걸 다 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증가한 소득이다. 예를 들어서 입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이 되겠죠. 요건 둘 중에 하나, 크게 봐 사유유출과 산해유보가 있어요. 사유에 유출되었을 땐 누구에게 나갔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개인이나 사업자냐. 개인이었으면은 주주냐 임직원이냐 그 외의 개인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인에게 그 돈이 나갔으면은 주주는 배당금 받은 걸로 봤을 때 배당소득으로 처분해서 소득세를 걷겠다. 임직원들이라면은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이걸 상여처분이라고 그래요. 상여처분.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 이외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기타소득처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여처분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는 진짜 상여금 나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돈을 썼는데 사실 자기 가족하고 식사를 했다. 사실 그거는 회사의 손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손금 불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금 불산입이라는 소득처분이 발생하면은 주주가 임직원이 썼다 이거죠. 그래서 임직원이 썼으면은 손금 불산입에 상여처분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그러면은 법인은 법인대로 소득이 들어서 법인세를 더 내고, 그리고 그 대표이사 임원은 상여금 1,000만원을 받은 걸로 간주하죠. 인정하죠. 그걸 인정상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된다 이거죠. 1,0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생긴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으로 법인은 법인세 더 내고 임원은 임원대로 소득세를 더 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사업자에게 나갔을 때 상대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건 유보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법인세를 담당하는 자라면은 다 공부해야 됩니다만은 인사 담당자라면은 상여처분 하나만 이해하면 된다는 점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이 나왔을 때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은 이건 소득이 감소했죠, 이야기가.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유보 아니면은 기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너무 어렵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이거 설명은 생략하고 저는 요거 하나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때 상여처분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자, 법인은 말이에요. 그 임원에게 상여 준 것을 법인세 과표 신고한 날 상여금 준 걸로 간주합니다. 실제로는 안 준 거죠, 이거. 그러니까 3월 31일 날 준 걸로 간주해가지고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해야 됩니다, 법인은. 그리고 당해 임원은 근로제공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봐서 다음 달 5월에 종소신고로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점이죠. 요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회사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했는데 2000년도 분이었어요. 요거 2001년 3월 31일에 법인세 신고 납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신고서에 봤더니 소득처분에서 인정이자 상여처분이다 이런 용어가 어쨌든 상여처분 1,000만원이 나왔다 가정하자. 그러면 그것만큼 법인의 소득이 들었을 거고 법인세도 더 냈을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000만원을 실제로 돈을 추가로 준 건 아닙니다만은 상여처분을 받게 되면은 1,000만원을 그 사람에게 준 걸로 간주해. 언제 줬다고 보느냐? 과세표준 신고일 31일 날 준 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4월 10일까지 원천세 납부해야 되죠.
그리고 연말정산도 수정해야 되죠. 연말정산 보통 2월까지 끝났겠죠? 4월 10일 날 수정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하기 싫으면 아예 연말정산 할 때 포함해서 해버리면 되겠죠. 2월 달까지 할 때. 그리고 A의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2000년도의 귀속일이기 때문에 2001년 5월 달에 종소신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라도 손금불산입 또는 입금산입으로 상여처분이 생겼다 그러면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요거 그리고 또 종소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걸 이해하고 있어라 라는 측면에서 제가 상여처분 하나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렵죠, 내용이. 어떡합니까? 그래도 실무에서는 존재하는 걸. 그러니까는 근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하거나 이게 수정신고할 때는 일반적인 급여 상여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여로 소득처분 받은 것도 포함된다. 그걸 이해하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